챗GPT 안에 들어가 있는 애를 우리가 이제 GPT라고 하는데, 그 GPT를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 기초 모델이 몇 개냐 해가지고 그래 1개 이렇게 됐어요. 미국은 몇 개쯤 있을까요? 150개가 넘어요. 중국도 아마 수십 개라고 알고 있어요. 그 대신 우리가 이제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요, 소위 오픈 AI 같이 챗GPT를 만든 회사조차도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활용에 대해서는 미국 회사도 지금 별로 생각이 이제 막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조성준 교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데이터화되고 있습니다. 전부 기록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열어보면 나한테 추천이 막 들어오죠. 뭐 쇼츠 들어오고 영화 추천도 들어오는데, 근거가 뭘까요? 결국 우리가 전에 봤던 그런 콘텐츠에 대한 기록,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데 취향이 있네, 이런 걸 기반으로 이제 우리에게 추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다른 콘텐츠를 추천을 받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고요. 또 구글 검색을 했거나 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내가 어떤 이미지를 올린다. 뭐 내가 주말에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올렸다면, 그러면 이제 저한테 자전거 광고, 헬멧 광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오는 거죠. 이런 광고의 근거가 결국 이 사람의 관심사가 뭐고, 이 사람은 어떤 액티비티를 하느냐 하는 거를 제가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린 데이터를 보고 그걸 근거로 삼아서 헬멧을 추천한다. 자, 그러면 주말에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 헬멧을 추천하는 거와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거대한 전광판에 헬멧을 광고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그 광고 효율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주말에 자전거 타는 분들에게 광고하는 게 효율이 좋겠죠. 그러다 보니 광고가 점점 길에다가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광고에서 점점 온라인으로 옮기고, 온라인도 이제 모바일로, 왜냐면 모바일은 제 폰이니까요, 제가 들고 다니는 거니까 이 사람이 특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한테 아주 타겟해서 1대1이라고 합니다. 원투원으로 광고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뭐 각종 혈액 검사 같은 것들 하고 나면 결국 몇 살인 사람이 이 정도의 뭐 혈당이거나 이 정도의 혈압이면 이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에 있는 사람인지, 뭐 나는 이건 괜찮은데 요건 주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또 약을 먹어야 된다든가 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 바로 빅데이터 기반이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는 것 자체도 또 데이터로 기록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유튜브를 끄고 나 좀 자야겠다 하고 자도, 여러분이 주무실 때도 휴대폰이 켜져 있으면,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어디서 자고 있느냐 하는 그 위치 정보가 데이터화돼서 통신사로 계속합니다. 뭐 그건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전화가 걸려오고 나한테 문자가 오면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사실은 이 사람의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그 적절한 통신 기지국을 통해서 저 휴대폰에게 보내기 때문에 24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휴대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계속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해주는 거의 범위를 확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컴퓨터가 우리 일상에 많이 들어와서 사용되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뭐 이메일을 읽으려면 어디든 제가 로그인해야 되잖아요. 그 로그인하는 절차, 이거는 AI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내가 옛날에 등록해 놓은 이름으로 내가 딱 그 이름을 치고 그다음 패스워드를 치면, 그러면 이제 그쪽 시스템에서 이런 등록한 이런 사람이 있었나 확인하고 패스워드 확인하고 들어오세요. 안 됩니다. 이걸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컴퓨터가 지금까지 잘 하고 있고, 또 내비게이션을 내가 열고 내가 여의도역에서 강남역 가려면 만약에 지하철을 타려면 어떤 호선이 좋으냐, 이런 것들 전부 컴퓨터가 해주고 있었는데, 그동안 컴퓨터로 못했던 것들을 이제 최근에 기술이 좋아져서 컴퓨터를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다.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뭐가 나왔냐면, 공항에 가면 출국할 때, 전에는 출국 심사원에게 저의 여권을 보여주고 얼굴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기계가 있어서 제 여권을 싹 읽고
제가 만약에 여권을 등록해 놓은 사람이면 그 다음엔 저보고 지문 찍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맞는지, 지금 패스포드를 들고 온 여권의 주인공이 지금 이 사람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지문을 확인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문이라는 거는 제 손가락을 보면 이 지문은 하나입니다. 내 손가락이 하나니까. 그렇지만 제가 지문을 찍을 때마다 사실은 다른 모양이 찍히겠죠.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도장 찍을 때도 보면 내가 도장 10번 찍으면 10번이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쪽을 이렇게 힘을 줘서 또 어느 쪽을 이 면에 닿는지에 따라서 지문은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이게 패스워드 2개 비교하는 거랑 지문 2개 비교하는 거랑은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패스워드 2개는 그냥 한 글자씩 이렇게 비교해서 이 사람은 패스워드 1, 2, 3, 4였는데 왜 이 사람이 1, 2, 3, 4, 5라 그러지? 그럼 틀렸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지문 2개는 굉장히 애매한 문제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면 인식, 우리 휴대폰 요새 안면 인식으로 로그인을 하고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바둑을 두는 문제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과거에는 컴퓨터가 포기했던 문제들을 이제는 AI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컴퓨터가 그것도 해준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해주는 일의 범위가 확 넓어졌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넓어졌느냐? 지금 조금 전에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럼 AI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보면 결국은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2개의 지문은 이건 같은 거야. 이 2 지문은 다른 거야.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마치 우리 뇌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뇌의 구조가 바뀌듯이 컴퓨터의 구조를 뇌처럼 그렇게 바꾸겠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머신 러닝이라고 그러죠. 거기서의 머신은 컴퓨터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그렇게 뇌를 학습시키듯이 컴퓨터도 학습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주면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요건 같은 지문, 요건 다른 지문 이런 식으로 사람 수준으로 또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그런 정도의 퍼포먼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컴퓨터가 등장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AI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AI를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필요했고요. 머신러닝 하는 방법은 이미 1986년도에 나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에 나왔는데 왜 여태까지 조용하다가 요새 갑자기 AI냐? 그거는 데이터가 많았어요. 많아지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빅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수영 배울 때 수영장 가서 코치가 한번 수영을 싹 하고 자, 수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수영하나요?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선생님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옆에서 그러죠. 코치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팔을 더 끝까지 뻗으시고 막 이렇게 우리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 동작을 처음에는 어설프고 잘 안 되는데 그걸 계속 한 달, 두 달, 석 달 하게 되면 언젠가 이제 그 동작이 그 코치가 원하는 동작이 나오고 저는 수영을 쭉 하게 돼요. 그럼 뭐가 변했느냐? 뇌가 바뀐 겁니다. 뇌 안에서 팔을 움직이는 세포와 다리를 움직이는 세포 사이에 서로 커넥션이 생겨서 이제 둘이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팔다리를 딱딱 원하는 그 타이밍에 팔다리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와 동일한 원리로 컴퓨터를 그런 식으로 구조를 바꿔서 같은 지문이 들어오면 yes가 나오고 다른 지문이 들어가면 no가 나오도록 컴퓨터를 그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AI를 만들죠. 빅데이터는 재료, 인공지능은 그 재료로부터 만든 요리.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불닭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닭고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닭고기 없이는 불닭이 안 나오고 그냥 닭고기만 있으면 그건 그냥 요리가 안 된 상태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빅데이터 자체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걸 어떻게 가공을 해서 AI를 만들든 뭐 아니면 뭐 그래프를 만들든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는 걸로 만들어야 되는 그 과정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1986년에 이제 그 컴퓨터 속에 컴퓨터 뇌를 만드는 방법은 이미 그때 나왔는데 자 그럼 이제 레시피가 나온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레시피가 나왔는데 닭이 없어요. 그러면 불닭을 못 만들잖아요. 그거죠. 그래서 그 86년부터 96년, 06년 이렇게 계속 되면서 거의 큰 빅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 재료가 없으니까 AI를 못 만들다가 이제 뭐 언제부턴가 이제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고요. 특히 2007년에 아이폰 나오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고 글 올리고 이러한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이제 그러면 재료가 충분하다라는 게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 제가 반복 학습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수영 한 번 보고 따라하고 골프 한 번 치는 거 보고 딱 따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AI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컴퓨터 안에 있는 뇌를 조금씩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산을 빨리 해주는 컴퓨터 하드웨어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GPU라는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가 GPU를 쓰면 좋겠다. 원래 있던 건데요. 컴퓨터 게임용으로 있던 건데 이거를 AI에 쓰면 좋겠다 해서 회사도 개발하고 한 게 이제 그 회사가 엔비디아고요. 네,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의 등장, 발견, 그리고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AI가 등장을 하겠죠. 재료가 먼저 있어야 그다음에 이제 조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순서 때문에 좀 AI가 더 좀 늦게 나왔습니다. 예, 저도 100% 동의합니다. 답을 찾고 답을 주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었는데, 과거에는 우리 다 그렇게 공부를 했죠, 학교에서. 근데 이제는 그 답을 AI가 뭐 아직은 약간 100%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지금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그때 AI는 지금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게 정확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 AI는 결국 사람의 일종의 뭐 하인, 노예, 우리가 마음대로 편하게 부릴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다 시키고 네가 해봐, 구체적인 답을 내봐. 자,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런 애들을 데리고 나는 뭘 할 건가? 사람이 고민해야 될 점들인 거죠. 저녁에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는데 음식을 어떻게 할까? 나 음식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주문하면 되잖아요. 사실 이제 주문하면 돼요. 그러면 뭐 아무거나 다 와요. 다 오는데 이제 그럼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내 친구 이제 3명을 불렀는데 그 얘네들한테 내가 어떤 요리를 내가 제공할 거냐의 문제죠. 그러면 이제 친구들의 성향을 찾아봐야죠. 닭 좋아하는 친구 있고 뭐 스시 좋아하는 친구 있고 뭐 얘는 또 스시를 안 먹는 애 있고 막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그걸 잘 조합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우리 이제 호스트의 이제 고민인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게 아니라 막 그 요리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요리 잘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요리가 아니라 무슨 요리를 할 거냐. 나는 왜 이 친구들한테 불닭을 왜 주문해야 되느냐. 뭐 나랑 그 중에 한 친구가 누가 매운 거 먹나 우리 한번 내기하자고 했었으면 그럼 불닭을 주문해야 되는 거고, 뭐 다른 이유가 있으면 또 다른 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메뉴 짜듯이 그럼 내가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똘똘한 AI들을 데리고 난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 재밌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유럽의 귀족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돈도 많고 그다음에 자기 밑에 일할 하인들도 많고, 일단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일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어떤 귀족은 노래해봐 앞에서 춤춰봐 그리고 야 신난다 그러고 와인 마시면서 논 사람도 있고요. 어떤 귀족은 돈 주면서 너 배를 좀 이걸로 만들어서 절로 한번 계속 가봐라. 저 지구의 끝이 있는지, 거기 혹시 땅이 있으면 인도에 가서 향료를 사와라. 뭐 이렇게 시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지금 전자는 역사책에 안 남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다가 간 거고, 후자인 사람들이 결국은 신대륙을 발견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을 해낸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이런 좋은 리소스라 그럴까? 똑똑한 하인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데리고 내가 뭐 할까? 그게 이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 하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운전이 아닌, 나는 차를 몰고 어디를 가야 되나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단기적으로는요, 우리가 챗GPT라고 대변되는 요즘의 AI를 써보시면 이 친구가 굉장히 글을 잘 읽고 또 잘 쓰고, 이제 거기에 음성 인식을 집어넣으면 이제 글이 아니라 내가 말로 일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런 게 바뀔 것 같아요. 글을 뭐 내가 이메일 보내기 전에, 장문하기 전에, 마치기 전에 챗GPT한테 줘서 좀 나의 이메일을 좀 멋있게 좀 바꿔라. 이거 내가
취직하고 싶은 회사 사장님한테 보내는 이메일인데 나 굉장히 내가 좀 똑똑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쓴 게 이게 아무래도 좀 부족해 보이니까 그럼 챗GPT한테 야 이거 좀 근사하게 바꿔봐 내가. 그렇죠. 첨삭받는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번역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휴대폰을 쓰는 경우에 앱을 어떻게 하면 휴대폰 꺼내서 앱을 찾아서 막 뭔가를 누릅니다. 그래서 엑스피디아 같은 거를 통해서 내가 뭐 항공 티켓도 사고 그다음에 호텔도 예약할 때 막 눌러요. 며칠부터 며칠까지고 어디 가야 되고 뭐 호텔은 얼마부터 얼마고.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린 너무 많이 이걸 해서 우린 익숙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람은 이렇게 말로 소통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대기업 회장님들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꺼내가지고 이거 누르고 있을까요? 안 그렇거든요. 그분들은 비서한테 시키겠죠. 내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때 어디 가는데 왜 내가 좋아하는 데 있지? 뭐 이렇게 가지고 그냥 몇 마디 하면 싹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저는 기술은 과학기술은 인류를 어떻게 만들어줬냐면 극소수의 엘리트만이 누리고 있던 어떤 호사 이거를 모든 사람이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봐요. 옷도 그렇고요. 먹는 것도 그렇고 의식주가 일단 그렇게 바뀌었죠.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이 평소에 나 오늘 제대로 못 먹는데 하는 사람도 뚜껑 열어보면 옛날 세종대왕이 먹었던 것보다 더 잘 먹고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들을 먹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옷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극소수의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비서 서비스를 우리가 AI라는 비서를 모두가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이 올 거고요. 또 하나는 컴퓨터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많은 정보를 저장하죠. 그 휴대폰에다가 우린 지인의 전화번호도 저장하고 생일, 뭐 이 사람 어느 회사 다니는지 다 저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뇌가 원래 해야 할 기억을 아웃소싱 줬다고 합니다. 누구한테요? 컴퓨터한테요. 그래서 그 실리콘 형태의 메모리에다가 나의 기억을 다 거기다가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형제간에 전화번호도 기억 못 하잖아요, 이제는. 예, 봐야지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뇌의 기억을 다 아웃소싱 했는데 이제 AI는 뭐냐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추론까지 아웃소싱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문서를 요약한다든가 작성한다든가 문서에 뼈대만 주고 살 붙인다든가 코딩한다든가 연설물 만들고 그다음에 시, 소설, 작곡, 작사, 영상 제작 등등 이런 우리의 소위 좀 배워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도 이제 AI에게 아웃소싱을 주는, 컴퓨터에게 아웃소싱을 주는 그런 이제 단계가 된 거다. 그게 이제 우리의 당장의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휴대폰 같은 그런 이걸 디바이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AI가 이제 디바이스의 그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데요. 지금 있는 AI는 클라우드에 있는 AI인데 얘가 이제 휴대폰에도 올라오고 로봇에도 올라오고 우리 집 냉장고에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냉장고한테 멀리 있는데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럼 가야 되잖아요. 야, 문 좀 닫아라 너. 지가 딱 닫고 그 빨래 다 됐다고 문자 딱 오면 야 세탁기 빨래 좀 꺼내서 건조기에 넣어봐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로 시키면 얘가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느냐 이거죠. 예, 이제 그렇게 진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 누구 하나 옆에 24시간 날 쫓아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면 말하면 얘가 다 해주는 그런 내 말귀를 알아듣는 그게 가장 이제 가까운 미래의 우리의 AI 활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물론 부정적인 게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미 얘는 물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선풍기가 앞에 있고 에어컨이 앞에 있고 그런데 내가 너무 더운데 내가 이 에어컨의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니까 전기도 써야 되고 CO2가 많이 생산되고 하니까 내가 있어도 참자. 이거 아니잖아요. 아무도 안 참잖아요. 당장 켜져. 그러니까 AI도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AI가 이미 나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쪽이 뭘까를 빨리 배워서 쓰는 거죠. 그 AI 앞에 우리가 생성형 AI라면서 챗GPT를 생성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생성형이 왜 붙었냐면 그럼 생성형이 아닌 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생성형 아닌 AI는 뭐냐? 사실 그런 애들이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AI라는 애가 원래 있었어요. 여기저기. 굉장히 다양하게 AI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생성형이라는 게 등장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생성형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다. 그럼 아닌 애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그 지금 이름을 뭐로 붙여야 되느냐 지금 고민이에요. 아는 친구들 뭐 예시를 한번 좀 들어주시면.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그 다음에 알파고. 그런 애들은 생성형이 아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지문 인식기, 그 다음에 안면 인식기, 우리 뭐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안면 인식기 이런 것들이 다 생성형이 아닌 AI고요. 걔네들이 차이는 걔네들은 답이 OX예요. 반면에 생성형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니까 그걸 생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부정적인 거는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직업이 사라질 거고요. 마치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그냥 우리 사람이 몸으로 하던 노동이 확 줄어들었고요. 자동차 나오면서 말 관련된 산업이 다 죽었고, 또 섬유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배 짜는 여인 이제 다 사라졌잖아요. 우리 삼국 시대 얘기 보면 뭐 여성은 항상 배를 짜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식품공학이 발달하면서 햇반이 나오면서 밥하는 사람이 확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줄어드는 직업도 있어요. 아마 많은 분야에서 뭐 소설가도 글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이런 뭐 말하는 직업, 이런 직업들은 아주 잘하는 사람 남겨놓고 중간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AI 때문에 내가 뭔가를 다른 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다른 걸 찾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그분들은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없어진다기보다는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번역 같은 거, 번역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학에서 논문을 쓰면 그 논문을 아무래도 그러니까 글 쓰는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 내용은 맞아도 좀 표현도 좀 이상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처음 논문 써보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논문을 소위 이렇게 다듬어주는 에디터라고 하는 다듬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그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과거에 비해서 뭐 한 10분의 1로 줄을 것 같고요. 번역도 한 10분의 1로 줄어들지 않을까. 통역은 아직은 괜찮은데 통역도 이제 좀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분야는 좀 줄어들 것 같고요. 회계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저는 회계가 저도 과거에는 그 회계를 잘 몰랐을 때는 회계는 그냥 어떤 딱 공식이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딱 공식에 맞춰서 회계를 딱 하면 끝.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다 없어져도 될 텐데 실제로 회계라는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뭐 이걸 이런 항으로 봐야 될지 저런 항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하는 것들이 이게 뚜껑을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굉장히 복잡한 분야고요. 그래서 회계사가 다 없어진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회계사 중에 아주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 이건 회계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고 아주 단순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은 컴퓨터가 많이 하고 사람은 좀 더 이제 정말 좀 고차원적인 것들을 하게 되겠죠. 저는 뭐 첫 번째는 일단 자기가 이과면 그러면 AI 만드는 과로 가면 좋겠죠. AI 개발 또는 데이터 관리,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기술적인 쪽. 그래서 뭐 컴공과나 산업공학과나 통계학과나 이런 이공계 쪽으로 또는 아마 반도체를 만드는 뭐 전자공학 이런 데 가면 되고요. 난 문과인데 그러면 저는 사실 문과가 챗GPT에 그러니까 글 쓰는 일들이 많다 보니 챗GPT의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저는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하면서 동시에 AI를 배우는 그게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아무도 문과를 안 하면 그럼 기술자들만 남아 있으면 그건 세상이 안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기술자가 아니고 내가 뭐 문학을 좋아해. 문학 하시되 이제 번역이라는 일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대신 AI를 이용해서 문학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문학도 알고 AI도 아는 사람, 또는 의학도 알고 AI도 아는 사람. 그러니까 AI만 아는 사람은 그런 어떤 분야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알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AI 만드는 사람, 뭐 이걸 어디다가 쓸 건가? 앞에서 언급한 그 각 분야, 각 주제에서 AI로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이 있잖아요. 모든 분야가 우리 원래는 이렇게 해, 뭐 영화는 이렇게 만들어.
그럼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다 동의하겠죠. 그래, 영화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원래 이렇게 효율성도 떨어지고 비효율적이지만 이렇게 해. 라고 해서 모든 분야의 그런 비효율과 비효과적인 방법들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AI를 장착한 AI 기술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영화판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딱 보고 이거 이만큼은 AI로 해서 10분 만에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일주일씩 한다고? 이런 게 보이겠죠. 그런 데서 저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미래의 승자가 될 것 같습니다. 돈도 잘 벌고 유명해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이죠. 파이어니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이 뭐 이 세상에 없는 스마트폰을 만들었지만 사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컴퓨터는 원래 있었고요. 휴대폰도 있었어요. 걔네 둘을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거를 뭘 만든 게 아니라 그 있던 두 개를 만들어서 없던 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스티브 잡스의 훌륭한 점인데 그 정도는 우리도 뭐 하긴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 중에 AI라는 새로운 컴포넌트를 열심히 배우고 데이터도 배워서 기존에 하던 여러 가지 방식을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길거리에 경찰관이 꼭 나가서 음주운전을 해보세요 하고 하는 게 그게 21세기 AI 시대에도 그거밖에 없을까? 뭐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해서 뭐 어떤 방법이 그럼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뭐 저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을 AI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 예.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를 만드는 사람, 우리 개발자라 그러죠. AI 개발자가 일단 많고요. 그 사람들의 그 수준도 굉장히 높죠. 세계 최고 수준의 AI 개발자들이 있고 그 수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한 회사에서 만들어도 또 다른 회사에서 또 만들 수 있는 게 그 정도의 수준의 과학자들이 여기저기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팀은 여기서 만들고 저 팀은 저쪽에서 만들 수가 있죠. 왜 그러냐? 왜 미국은 그러냐? 물론 뭐 우리보다 인구가 한 6배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도 있고. 근데 미국의 또 하나의 특징은 외국인들이 무슨 불나방처럼 미국으로 간다는 거죠. 그 외국인 중에도 아주 우수한 외국인들이. 그럼 왜 자석처럼 우수 외국인들을 미국은 끌어들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수한 만큼 대우를 해줍니다. 전 세계에서 능력 좋은 사람, 자기 나라에서는 대우를 못 받으니까 그냥 미국으로 몰려간다. 미국이 그냥 너무 이득을 보는 거죠. 교육은 각자 한국에서 교육시킨 사람이 한국 대학에서 교육받고 미국으로 간다. 우리는 상당한 손실을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AI 나오기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AI를 만들려면 아시겠지만 전기 요금, 하드웨어 구매비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는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면 돈이 많아야 되죠. 그냥 돈이 많아서는 안 되고 이게 굉장히 도박적인 돈이 많아야 됩니다. 챗GPT가 3와 2를 비교해 보면 한 100배 정도 커졌어요. 그러니까 뇌를 100배로 빵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근데 100배 키울 때 돈이 엄청나게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저기 100배 키운다고 지금 돈을 이렇게 갖다 쓰는데 똑똑해지는 거 맞죠? 만들어 보기 전까지는 뭐 똑똑해지는데 정말 엄청나게 똑똑해지는지 그냥 약간 똑똑해질지 그거는 해보기 전에 모릅니다. 그걸 했다는 게 저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저 많은 돈을 확신이 없으면서 저렇게 돈을 넣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도박적인 돈이 많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규제 자체가 정부 규제가 굉장히 없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 공무원들이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발전이 더디고 민간에서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최소한도 요 규칙만 지켜라 하는 나라들이 결국은 발전을 했고 그거의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죠. 예, 그래서 공무원들의 힘이 약하다. 그리고 감히 못해요. 규제 감히 못합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미국 공무원들이 굉장히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 합니다. 규제를 하면 당장에 뭐 효과는 있어요. 뭐 안전하게 되고 뭐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그게 발전을 막는다는 거를 그들 스스로 알아서 그런 걸 안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은 미국 사회 전체에 뿌리 박혀 있는 이거는 뭐 개발자뿐만 아니라 투자자, 개발자, 공무원, 일반 시민까지 굉장히 용감하다. 용감하다는 건 뭐냐면 어떤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데 대한 두려움이 적다. 걱정도 적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우리만큼 많지 않다.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그때 또 해결책을 찾자.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다.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좀 조상부터 피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그 옛날에 그 배 타고 허접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거기 가면 활 쏘는 인디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다 알잖아요. 근데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목숨 걸고 간 사람들의 그 후손이다 보니 그런 용기 하나는 끝내주고요. 돌다리 안 두드립니다. 그냥 건너요. 돌다리 안 두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미국 국가를 맨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요. Home of the Brave라고 끝나요. 용감한 자들의 집이에요, 미국은.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용감하다. 그럼 뭐 인공지능 뭐 문제 있어? 있으면 뭐 죽나? 이런 거예요. 뭐 하다가 문제 있으면 뭐 고치면 되지. 그래서 뭐 개인정보 나가면 뭐 죽나 그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만약 진짜 문제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개인정보를 뭐 빼돌리고 뭐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 전 재산을 뺏고 감옥에도 한 100년 집어넣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뭐 한 조금 한 1억 뺏고 그다음에 감옥은 한 5년 갔다 와요. 그리고 돈도 별로 못 뺏고 그 대신 데이터를 못 쓰게 만들어요. 쓰지 말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좀 우리는 그 진짜 잘못한 사람은 벌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제도적으로 데이터를 못 쓰게 하는 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저희 연구실에서 AI 논문을 계속 스터디를 할 텐데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제 느낌상 한 70-80%가 중국인이 쓴 논문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아니랬거든요. 확 올라왔다. 일본은 돌다리를 안 건넙니다. 두드리다가 안 건넙니다. 일본은. 우리는 두드리고 건너면 일본은 두드리고 안 건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좀 이런 면에서 많이 좀 IT나 AI 좀 많이 뒤처진 것 같아요. 국력에 비해서. 그럼 한중일을 놓고 비교했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뭐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2등이라고 좋아하면 안 되는 게요. 좀 격차가 격차가 많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1, 2등이고요. 그다음에 3등은 거의 안 보이는 저 밑에 3등이 있고요. 우리는 뭐 한 6등인가 7등이라고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일단 그 유능한 인재 수가 작고, 그다음에 돈도 별로 투자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돈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돈이다. 한국은 그렇게 도박적이고 공격적인 돈이 아니다. 세 번째, 규제가 만발해 있습니다. 규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국민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겁이 많다. 그 네 가지의 미국의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까? 근데요, 뭐 우리를 미국하고 비교하면 그런데 전 세계에서 미국 같은 나라가 다행인 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딴 나라도 우리랑 비슷하니까 상태가. 그래도 좀 약간 네. 1, 2등이라고 만약 한다면은 네. 격차가 많이 안 나는 2등이라도 해야 될 텐데 네네. 그걸 말씀드려보니까 지금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다. 그 정도 안 되죠. 안 됩니다. 뭐 전에 우리 그 AI 그 챗GPT 안에 들어가 있는 애를 우리가 이제 GPT라고 하는데 그 GPT를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기초 모델. 그게 미국의 우리나라의 기초 모델이 몇 개냐 해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발표했는데 0개. 그래서 네이버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도 만들었다 해서 그래 1개 이렇게 됐어요. 미국은 몇 개쯤 있을까요? 150개가 넘어요. 중국도 아마 수십 개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정도의 격차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고 오픈 AI 같은 회사랑 경쟁하는 회사는 사실은 없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대신 우리가 이제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요. 소위 오픈 AI 같이 챗GPT를 만든 회사조차도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활용에 대해서는 미국 회사도 지금 별로 생각이 이제 막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활용의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스마트폰 딱 사가지고 옛날 좀 몇 년 전인데요. 아주 옛날도 아니지만 처음에 이제 막 앱도 떠 있는데 내가 계속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문자만 보내고 있으면 굉장히 내 자신이 한심해 보이잖아요. 이거 피처폰으로 다 되는데 내가 왜 이거 3배나 비싼 걸 사서 난 왜 계속 이런 걸 하고 있지? 뭔가 이 스마트폰에서만 할 수 있는 거 뭐 좀 없을까? 좀 우리 다들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둘씩 앱을 쓰면서 이제 진화를 한 거예요. 우리도 유저도 지금 AI가 그런 상태입니다. 갑자기 아무 생각 없는 사람한테 갑자기 스마트폰을 딱 던져주니까 아니 이거 전화기인데 전화기 아니에요? 전화 말고 문자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기업이 다 그래요. 미국 회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융부터 시작해서 제조 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AI를 어떻게 우리 사업에 활용할까?
어떻게 써먹어야 우리의 뭐 비용을 다운시키고 매출을 늘리고 뭐 품질을 올리고 고객을 만족시킬까 하는 그 기업의 본연의 그 고민들, 그리고 우리 임직원들이 어떻게 보람되게 느끼고 자부심 갖고 우리 회사를 사랑하게 될까, 뭐 이런 데서 AI를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지금 다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회사나 미국 회사나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쪽 레이스는 아직 우리가 얼마든지 뛰어서 정말 탑 5에 들어갈 수도 있고 1등과의 격차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고 쓰는데 빠른 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도 당연히 우리나라에 역시 뭐 선도 기업 이런데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SK, LG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그런 쪽에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저는 첫 번째는 일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좀 더 늘리면 좋겠고요. 그 대상은 대학의 연구실, 그리고 스타트업 이런 회사, 또 뭐 중견기업, 대기업에도 AI를 확산시키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적극 하셔야 되고, 다행히 우리나라 정부는, 역대 정부는 모두 이런 신기술에 굉장히 마음을 오픈한 상태예요.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전 정부, 전전 정부 다 신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프렌들리한 그런 이제 거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사실은 그렇게 프렌들리하면서 투자는 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것도 모든 정부의 공통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개인 데이터를 좀 활용하는 것을 활성화하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개인 데이터 활용을 이렇게 법으로 옥죄어 놓은 데가 없어요. 유럽도 우리보다 낫고요. 미국은 거의 없어요. 거의 뭐 무제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이제 좀 있다. 그래서 개인 데이터 활용할 수 있게 좀 활성화 시켜줘야 되고요. 그래야만 우리는 외국보다 더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그래도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쫓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 경제의 전 돌파구가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융회사,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경우에 인터넷이 안 되는 거 아십니까? 그 회사에 들어가면 인터넷이 안 돼요. 전 세계에 회사에서 인터넷을 막아놓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 두 나라인 것 같아요. 이게 망 분리라는 거예요. 너네 내부 망하고 바깥쪽의 인터넷, 우리가 익숙한 그 인터넷하고 망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면 안 된다. 인트라넷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내에서는 인터넷이,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사내에 있는 네트워크가 바깥 세상하고 연결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나온 건데요. 미국도 망 분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중요한 거는 망 분리로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정부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너 망 분리 안 하면 너 영업 못 하게 할게 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이렇게 딱 규제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망이 분리돼 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21세기에. 그래서 우리 금융권 임직원들은 챗GPT를 못 써요. 챗GPT를 못 씁니다. 이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21세기에 일어나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편의주의죠. 데이터 유출을 막겠다, 망분리를 막겠다는 건데요. 마치 교통사고가 나니까 전국의 자동차 운행을 금지한다. 1년간 금지한다. 사람 죽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100% 안전하다, 뭐 100% 보안이 된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비현실적인 사고로 계속 몰고 간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 연구개발하라고 투자하면서 연구개발에서 나온 거를 쓰지 못하게 망분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연구 투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미국 가겠죠. 거기는 망분리가 없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예, 그런 이 AI를 활성화하는 정책과 동시에 AI를 비활성화하는 정책을 두 개를 동시에 쓰고 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 자, 인공지능은 제가 뭐 인공지능을 전공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인류가 발명한 훌륭한 발명품 뭐가 있을까요? 저는 활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증기기관, 우리가 많이 배운 거, 자동차, 비행기, 그다음에 전기,
자, 이 더운 날씨에 우리가 여름에도 에어컨을 쓸 수 있는 게 전기 덕분 아니겠어요? 에어컨이라는 기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컴퓨터가 나왔는데 컴퓨터끼리 연결하는 인터넷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 모든 다른 사람 컴퓨터 안에 있는 걸 지금 우리가 가서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까지 나왔죠. 스마트폰은 뭡니까?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 AI까지 나왔죠. 물론 미래에도 계속 훌륭한 발명품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될 거냐? 저는 이렇게 좋은 발명품이 나왔으니 자동차를 타지 말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말만 타겠다. 이럴 필요가 있냐는 거죠. 예,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배워서 AI를 내가 쓰면서 놀라시고 또 이거를 업무에 활용하고 그리고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나의 커리어가 이제 나중에 AI에도 나는 끄떡없는 AI가 더 많이 들어와도 오히려 나를 찾는 홍길동 씨 AI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물어볼 수 있도록 AI에 대한 그런 준비. 마치 글을 배우고 우리가 옛날에 문맹을 탈피하고 그다음에 또 컴맹을 탈피한 것처럼 이제 A맹이라고 제가 부를 텐데요. AI에 대해서도 배워서 AI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 일상을 더 살찌우게 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올리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AI를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